안녕하세요. 자,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다음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다음 스트레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 그 둘 사이에 관계를 짓기 위한 제로시험법, 그리고 제로시험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 도표, 이런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성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재료역학이라는 것은 그 항복응력이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항복응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탄성 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나가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영구 변형이 있는 그런 문제는 소성역학이라든지 소성가공,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linear elasticity라는 그런 범위에서 이제 재료가 하는 거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이 넘어가서 영구 변형이 일어나면 그 기계는 일종의 망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하다. 부품을 바꾸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이제 linear elasticity, 그러니까 선형 탄성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선형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제로시험 결과 직선적으로 변하는 관계를 갖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식의 그 법칙이 이제 훅슬로우, 여러분들 뭐 들어는 봤을 텐데요. 이제 훅슬로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재료 시험을 하면 스트레스하고 이제 스트레인 간의 관계가 이제 직선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탄성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쭉 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이제 쭉 같이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 축을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 축으로 놓고 스트레인 축으로 놓았으면은 이와 같이 이제 직선적으로 변하는 그런 탄성 영역이 있었는데요. 그 비례상수, 비례하는 그 비례상수, 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그 기울기를 우리가 E로 표시를 하고요. 그 E를 우리가 이제 modulus of elasticity, 탄성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탄성 계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람 이름을 따서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영스 모듈러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쉬어가 일어나는 경우, 이거는 지금 시험하는 방법이 다른 인장 시험하고 다른 방법이지만요. 이제 쉬어가 일어나는 경우 여기서 쉬어 스트레스를 주고 쉬어 스트레인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가령 고무 같다면 굉장히 적은 스트레스에도 잘 변형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강한 강철 같으면은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쉬어 스트레스와 쉬어 스트레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를 또한 우리가 G로 표현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탄성계수 중에 쉬어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뭐 국어로는 전단계수 이렇게 얘기하고, 뭐 모듈러스 오브 리지디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E를 영스 모듈러스, G를 쉬어 모듈러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E가 크다는 것은 뭘까요? E가 크다는 것은 이 그래프의 길기가 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E가 크다는 것은 똑같은 스트레인을 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 굉장히 강한 재료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E가 크다 혹은 G가 크다라는 것은 클수록 잘 늘어나지 않는 강철처럼 굉장히 강한 재료. 이제 그런 재료를 우리가 이제 E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는 이 스트레인의 단위가 뭐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 아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혹은 미리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 뭐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길이를 길이로 나눈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 영스 모듈러스나 쉬어 모듈러스는 스트레스하고 단위가 이제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의 단위를 보통 메가파스칼을 썼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메가파스칼 쓰기엔 조금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가파스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와 시어 스트레스 입실론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와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타우와 시어 스트레인 감마를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사이를 관계짓는 비례상수를 E와 G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성계수는 E하고 G로 대표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의 탄성계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포아선스 레이쇼라고 합니다. 뭐 국어로는 포아송 이게 이제 불어로 읽으면 포아송에 가깝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그냥 포아선스 레이쇼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포아선의 비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이 그림과 같이 어떤 막대가 힘 P를 받으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 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횡방향의 변화가 없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늘어난 다음에 이쪽은 줄어들 겁니다. 횡방향 이와 같이 그러니까 갖다 lateral contraction 그러니까 횡방향의 축소 뭐 익스텐션이 확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횡방향의 컨트랙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재료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콘크리트 같은 재료는 중간에 기포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재료들 사이에서 응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잡아당기면 거의 늘어나기만 하고 거의 포아슨 레이쇼 줄어드는 양은 없습니다. 반대로 고무 같은 재료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최적이 거의 일정할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료에 따라서 그 종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서 스트레인이 일어날 때 횡방향이 얼마나 스트레인을 일으키느냐 하는 비율을 우리가 이제 포아선스 B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포아선스 B는 누라고 표현을 우리가 그리스어로 표현을 하고요. 그것은 actual strain 분의 그러니까 이 actual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actual strain 분의 그러니까 축방향의 변형률 분의 lateral strain의 B 그러니까 축방향으로 변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lateral한 축소되는 그 스트레인 이제 그것은 항상 부호가 보통 반대겠죠.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로 쓰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오식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데 옆에 컨트랙션은 이제 훨씬 크다. 또 반대편으로 누르면 그것은 이제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비율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의 금속들은 이 B가 0.25에서 0.33 그래서 이제 스틸인 경우 보통 0.3 근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금속 재료인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콘크리트 같으면은 이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줄어들면 거의 줄어들고 늘어나면 거의 늘어나지 이거에 별로 영향을 안 주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포아선 레이쇼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뜻하죠. 포아선 레이쇼가 작아가서 콘크리트 같은 재료 같으면 0.1에서 0.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러버 같은 재료는 이제 0.5에 가깝습니다. 0.5라는 것은 0.5라는 것은 레이터럴 컨트랙션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줄어들지만 사실은 이제 지면 방향으로도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0.5가 theoretical upper limit이에요. 0.5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0.2 이상이 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볼륨이 잡아당기는데 볼륨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0.5가 딱 됐을 때는 볼륨 컨스탄시가 있다. 볼륨 컨스탄시라는 것은 잡아당겨진데 늘렸을 때 그 볼륨이 일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속 같으면 0.3 정도 되면 볼륨이 조금 잡아당기면 좀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늘어나고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압축을 가하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고무처럼 0.5라는 것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고 줄어드는 만큼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의 우리가 탄성을 나타내는 상수들 다시 얘기하면 영스 모듈러스 E 그 다음에 시어 모듈러스 G 그 다음에 포아선스 레이쇼 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탄성을 나타내는 탄성 계수라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탄성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외에 지금 한 가지의 탄성 계수가 더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 개 중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으면 우리는 탄성
논에서는 우리가 탄성 한계에서 얘기하는 재료역학에서는 같은 재료입니다. 뭐 색깔이 틀리거나 아니면 뭐 표면이 거칠거나 아니면 뭐 물렁하면 물론 약하겠지만요. 우리가 그것이 뭐 색깔이 알루미늄이든 케미컬 그 컴포지션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이 뭐 어떤 거는 뭐 카본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니켈이 많이 들어가고 뭐 그랬겠지만 이게 같으면 같은 재료로 칩니다. 그러니까 한 재료의 문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탄성 한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성 한계 우리가 탄성 리니어 일레스티시티에서는 이거 탄성 계수 4개가 같으면 같은 재료다. 이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거 외에는 다른 상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더 있는데요. 그 4가지 사이에서는 이제 2개만이 독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2개는 결정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의 E하고 G하고 포에선 레이션 누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3가지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재료역학 2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G라는 시어 모듈러스는 영스 모듈러스 나누기 뭐 2, 1-뉴 뭐 이 정도의 그 우리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제 이그젝트하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 재료의 그 이 3가지의 재료 상수의 값들을 보면요. 우선 영스 모듈러스는 대략 이제 206기가파스칼, 200기가파스칼에서 210기가파스칼. 이것은 스틸인 경우 이제 캐스트아이언이나 탄소 함유량이 좀 많든지 마일드 스틸이든지 큰 관계가 없이 물론 항복 응력은 많이 뭐 젤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탄소 함유량이 얼마인지 뭐 합성되는 그 케미컬 컴포지션이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항복 응력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비례 상수는 스틸인 경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06기가파스칼. 그 다음에 이제 킬로그램 포스 퍼 밀리미터 스퀘어를 많이 씁니다만 그것은 21,000 근처. 요 정도가 되고 포아선 레이시오는 0.3 근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대략 200기가파스칼 뭐 0.3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수치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기가파스칼 G 시어 모듈러스는 80기가파스칼 3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이게 0.3이니까 0.3이라고 하면 1.3이고 2배를 곱하면 2.6배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한 그 정도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80기가파스칼 이렇게 스틸인 경우 사용해도 큰 이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는 알루미늄 재료인 경우는 영스 모듈러스가 70기가파스칼로 스틸보다 한 3분의 1 정도 작습니다. 그건 뭘 뜻하죠? 늘어나는데 그만큼 3배만큼 잘 늘어난다는 얘기죠. 같은 힘에 대해서 3배만큼 잘 늘어난다는 얘기고 같은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3분의 1의 힘만 있으면 응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뜻하죠. 뭐 그렇지만 항복 응력이 뭐 3배 3분의 1만큼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합성 그 원소가 뭐냐에 따라 많이 틀리고요. 어쨌건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할 때는 알루미늄이 스틸보다 한 3배 정도 잘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포아슨스 레이션은 스틸보다 조금 보통 0.33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식에서 구한 G는 이제 26기가파스칼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엔지니어인데 그것을 항상 책을 보고 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뭐 착착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그것을 감으로 뭔가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안전성을 그냥 바로바로 체크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숫자들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훌륭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훅스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하고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것은 한 축일 때 어떤 인장 시험을 통하거나 그럴 때 한 축이 입실론과 이제 시그마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 축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이제 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generalized Hooke's law라고 하는데요. 근데 훅의 법칙 이런 걸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 용수철을 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하고 가해준 힘하고의 비 이제 그것을 뭐 P equal K 델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프링 상수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것을 훅스로라고 아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이것은 단축으로 P와 힘과
늘어난 길이만 얘기할 때 훅스로우고 스트레스하고 이제 좀 더 원리죠.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원래 그 훅스로우의 의미는 이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관계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훅스로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단축 응력을 생각을 해보면 뭐 단축 응력이 이렇게 가해질 때 입실론 x는 아까 시그마 x가 시그마가 2 입실론이라고 했으니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그마 y가 가해졌을 때 입실론 x는 어떻게 되겠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그마 y가 가해졌을 때 입실론 y는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2분의 시그마 y가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이제 그런데 이거는 포화손 레이셔 때문에 이만큼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예, 그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만큼 줄어드냐면 그 입실론 y 이쪽으로 늘어나는 거에 포화손 레이셔배. 포화손 레이셔의 정의가 원래 늘어나는 방향분의 이쪽에 줄어드는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늘어나는 거에다가 뭐 0.3 정도인 포화손 레이셔를 곱하고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죠. 이 잡아당기면 줄어들고 누르면은 늘어나고 이제 그러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포화손 레이셔를 왜냐하면 포화손 레이셔의 정의가 지금 이 방향으로 늘리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입실론 y분의 입실론 x이기 때문에 입실론 x는 이렇게 곱하는 값이 되죠. 그런데 입실론 y는 아까 이렇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제 이거분의 여기 지금 y가 잘못됐네요. 2분의 마이너스 누 시그마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입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동시에 작용된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 입실론 x를 생각하면 이거하고 이게 이제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방향 때문에 늘어난 스트레인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쪽 방향 직교 방향으로 잡아당겼는데 이쪽에서 줄어드는 양이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식을 써보면 자기 자신의 스트레인과 이쪽에서 줄어드는 스트레인으로 마이너스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것이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이 추응력이 동시에 가해질 때 입실론 x의 크기가 됩니다. 반대로 그럼 입실론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쪽의 스트레인에서 이번에 시그마 x가 상대방이 되죠. 그런 것 같다. 이제 트랜스버스한 그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횡 방향의 그 스트레인 때문에 반대로 자기는 그만큼이 줄어들게 되겠죠. 같은 원리로요. 그런데 이제 쉬어인 경우는 서로 이제 커플링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커플링이 돼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x는 입실론 x에만 관련이 있고 시그마 y는 입실론 y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x가 시그마 y 입실론 x가 시그마 y와도 관련되는 거죠. 그거 왜 그렇죠? 포화손 레이셔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랬죠. 잡아당기면 끝이 아니라 잡아당기면 줄어들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쪽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커플링이 돼 있다고 하는데 쉬어는 다행히 컴포넌트끼리 커플링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3차원이 있으면 이쪽에서 쉬어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쪽만 변형을 이렇게 하지 이쪽에 이렇게 변형을 만드는 데는 서로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기 자신만 관련을 다행히 이제 우리가 계산에서는 다행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포화손 레이셔 때문에 여러 계산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프레인 스트레스에서의 프레인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시그마 C가 제로인 그런 상태 이축 응력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응력 시그마 X, 시그마 Y가 존재했을 경우에 스트레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프레인 스트레스에서의 generalized Hooke's law라고 합니다. 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어떤 입실론 x를 측정해서 시그마 x와 시그마 y를 구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식을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이걸 두 개를 미지수로 놓고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죠. 이제 누가 잘 풀어놨는데 풀어보면 이제 식이 약간 복잡하게 이와 같은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물론 타우 xy가 g 겜마 xy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게 스트레스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strain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원 스트레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거를 잘 보면 이것이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와 남의 자신. 자, 그러면 이번에 시그마 C가 있다 그러면 시그마 G는 이렇게 종이의 수직한 방향이죠. 그럼 그것도 역시 그 시그마 G에서 입실론 X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얼른 써보면 여기 이제 2분의 1로 끄집어냈고요. 자기 자신 쪽의 스트레인, 그 다음에 다른 쪽의 스트레인 두 가지. 시그마 Y와 시그마 G. 거기에는 이제 포아손 레이시오가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실론 X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그마 X가 가해졌을 때 자기 방향의 스트레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그마 Y가 가해졌을 경우 줄어드는 양, 그 다음에 시그마 G가 가해졌을 경우 줄어드는 양,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합해진 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실론 Y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와 횡방향의 스트레스 두 개로 똑같이 이것이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제 순환적으로 노테이션이 바뀌었다고 하죠. 이제 X 이게 Y면 자기 Y고, 그러면 입실론 G는 안 봐도 자기 자신 시그마 G와 나머지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그냥 다행히도 자기의 컴포넌트, 이제 타우 XY는 이러고, 그 다음에 타우 YC는 어떻습니까? Y, 이 평면이 Y고 앞뒤가 C니까 이런 평면이죠. 이런 평면에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는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는 그냥 G의 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GX도 이제 타우 GX와에만 관계를 갖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3차원 응력 상태에서의 훅스 로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자주 사용이 되겠고, 우리가 큰 골격, 우리가 재료 역학을 다루는데 크게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는 평형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정력학 때부터 사용했던 평형방정식인데 재료 역학에서는 그것을 응력의 정의를 나타낼 때 그 평형방정식을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eometry condition. 그것은 이제 스트레인을 정의할 때 우리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material property.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런 것이 세 번째, 이제 material property가 연결이 되는 세 번째 우리가 재료역학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룰이라고 했는데 그 룰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훅스 로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앞으로 사용될 이제 generalized 훅스 로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탄성 계수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독립적이라고 했는데요. 한 가지는 영수 모듈러스 E, 그 다음에 시어 모듈러스 G,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아손 레이션 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재료 역학을 계산하는데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탄성 계수가 4개 있다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볼륨이 이제 체인지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작은 미소 면적을 가지고 dx, dy, dg는 한 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소 면적,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이제 dx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각각의 노멀 스트레스가 가해진다고 하면 이 볼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볼륨은 이 길이가 원래 dx였던 것이 늘어나는 길이가 입실론 x라는 것은 원래 길이인 dx분의 늘어난 길이 델타이죠. 그러니까 델타는 입실론 x d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dx니까 dx 입실론 x가 이것이 변형 후의 길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입실론 y 방향의 스트레스가 가했을 때 그것은 이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거에다가 이제 1 플러스 입실론 x 1 플러스 입실론 y, 볼륨이라는 건 이거 세 개를 이쪽면을 세 개 곱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입실론 x, y, c와 원래 사각형의 dx, dy, dg를 이용해서 새로운 볼륨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볼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볼륨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풀면은 여러 가지 식이 나오죠. 우선은 1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1차식으로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c가 나올 테고요. 또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입실론 x, 입실론 y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테고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c 이런 네 가지 항이
전개를 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스트레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루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한화야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서부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를 다루기 때문에 제곱을 이 어떤 제곱 오더로 가면은 굉장히 아주 10의 마이너스 6승 이하로 굉장히 작아지는 값이 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원 볼륨인 것을 빼면은 그리고 그것을 원래는 dx, dy, dg로 나누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dx, dy, dg가 곱해지는 dx, dg가 곱해지는 그 볼륨 오리지널 볼륨이 dx, dy, dg니까 그것이 지워지면 이제 1은 이제 빼지고요. 왜냐하면 델타 v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을 훅스로를 이제 집어넣는다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거 더하기 이거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x 한 번씩 다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2분의 1하고 여기 또 그런 걸 붙어서 2분의 1 누가 공통적으로 곱해지고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이렇게 세 개가 이걸 이제 세 개를 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가했을 때 볼륨이 변화되는 비율을 표시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릭 프레셔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이제 어떤 수압에 의한 수압인데요. 정수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하면 그 아직 뭐 깊은 물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물 속에 주사위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가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 시그마 입실론 c가 이제 그 압력의 반대, 그러니까 컴프레션이니까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상황에 볼륨 그 체인지, 이것도 이제 볼륨 체인지라고 하죠. 볼륨 체인지는 이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니까 이제 3 마이너스 p가 되어서 요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자, 요와 같이 표현됐을 때 그 볼륨 체인지와 가해진 프레셔 사이의 비를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라고 정의를 해서 여기서 K를 제거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요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K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벌크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이것이 크다는 것은 볼륨이 전체적으로 많이 정수압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좀 영스 모듈러스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다는 얘기, 이것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수압을 받았을 때 볼륨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것이 작다는 것은 이제 볼륨을 받았을 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라서 우리가 이제 bulk modulus of elasticity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보통 K로 표시하는 그 4개의 탄성 계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로역학에서 그렇게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4개 중에 이제 2개만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2개만 독립적인 얘기는 2개를 알면 나머지 2개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이제 우리가 훅스로우를 배웠으니까 간단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와 같이 어떤 실린더리컬 봉, 원통형 바디에 이제 x 방향을 축방향으로 여기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방향으로 이제 시그마 x가 이제 압축력을 마이너스 40메가파스칼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R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0. 이제 R은 여기서 이게 원통이기 때문에 Y라고 하기도 뭐하고 G라고도 뭐하고 이쪽 방향, 바깥쪽 방향이죠. 바깥쪽 방향으로 이제 이거 눌러지고 있네요. 이렇게 눌러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 R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반경 방향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다이아미터는 이 직경은 120mm이고요. 굉장히 크다란 이만한 이제 봉이 되겠네요. 그다음 길이는 200mm, 20cm 정도 되고, 영스 모듈러스는 이게 무슨 재료인지 모르지만 그냥 계산을 위해서 100기가파스칼로 했고요. 포아손 레이션은 0.25로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길이의 변화와 그다음에 직경의 변화를 구해봐라. 좀 복잡한 문제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볼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압축력을 받았으니까 좀 줄어들었을 텐데요. 그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길이가 이제 거꾸로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풀어지는 경우는 문제를 거꾸로 좀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리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델타 L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L을 아니까 스트레인을 알면 될 겁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입실론 X를 알면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것은 이제 입실론 Y나 입실론 Z를 알면 될 거예요. 입실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스트레스와 뭐 시그마 X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시그마 X와 시그마 Y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걸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훅스 로우를 사용하면 시그마 X와 시그마 Y, 이게 시그마 YG가 다 들어간 건데 그거와 이런 재료 상수들을 가지고 스트레인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스트레인을 알면 길이가 변화율, 단면의 변화율을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 말한 걸 그대로 이제 우리 거꾸로 문제를 풀어보죠. 자, 시그마 X는 마이너스 40 메가파스칼이라고 했고, 시그마 R이니까 이건 시그마 Y군, Z군 간에 마이너스 10이 작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10이고, 이렇게도 10이고, 뭐, 어느 방향으로 다 10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뭘 구한다고 했죠? 이제 스트레인, 입실론 X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바로 스트레스들과 연관이 되는 이와 같은 훅스 로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식을 단위를 잘 맞춰서 쓰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우선은 우리는 지난번에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 SI 단위의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이제 힘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하고 같으니까 파스칼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보통 이제 미터가 SI 단위니까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1 파스칼이 될 텐데요. 이게 단위가 너무 작다고 그랬죠.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우리가 응력을 다루기엔 너무 작고 그다음 미터라는 단위는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안 하고 힘은 뉴턴을 사용하고 이거는 아예 접두사가 무슨 단위인 것처럼 메가파스칼을 직접 사용하고 우리가 도면에 표시되는 그 밀리미터 도면에 아무런 단위가 없어 표시되면 밀리미터를 뜻하죠. 이렇게 사용해서 단위를 맞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죠. 영스 모듈러스 E는 100기가파스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단위도 메가파스칼, 영스 모듈러스 재료 탄성계수의 단위도 메가파스칼로 이제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메가파스칼로 같이 단위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기가파스칼이니까 10의 3승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시그마 X는 마이너스 40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파스칼이라고 해서 10의 6승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메가파스칼을 하나의 단위처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호를 잘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고 퍼센트 레이쇼가 4분의 1이었고요. 시그마 Y하고 시그마 G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것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두 개를 더하는 게 되죠. 자, 이 식을 계산해서 해보면 아주 작은 숫자가 나오죠. 이게 큰 숫자, 분모가 큰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통 스트레인 표시하듯이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3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스트레인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 했죠. 같은 방법으로 입실론 Y도 구할 수 있겠죠. 뭐 입실론 Z도 구할 수 있고요. 입실론 Y하고 입실론 G는 뭐 이 공식은 생략하고요.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다른 두 개의 스트레스 이게 이제 입실론 Y 같으면 여기가 입실론 X하고 입실론 G가 되겠고요. 여기가 입실론 G 같으면 여기가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되겠죠. 마찬가지 값이니까 그 식을 써서 계산하면 25 마이크로스트레인. 네, 여기서 읽을 때는 25 곱하기 10-6승 25 마이크로스트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각 방향의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서 각 방향의 스트레스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길이를 구해야죠. 이제 길이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입실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입실론 X는 원래 길이 L분의 델타 L. 그러니까 델타 L은 항상 스트레인에다가 원래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델타 L은 원래 길이가 200mm였고 그 방향 X 방향의 스트레인은
마이너스 350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이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350 마이너스 16 하면은 지금 굉장히 작은 값이 나고, 요게 이제 미리의 단위였기 때문에요. 이거는 스트레인 단위가 없고 이 미리의 단위를 곱하면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아주 작은 값이지만 미리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위의 길이는 이제 마이너스 0.0007이라는 작은 값이 나오는데, 뭐 이게 금속이라는 게 200mm 20cm 정도 됐지만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제법 큰 걸 가해도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닙니다. 1mm보다 훨씬 적은 이제 것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1m짜리가 1mm 정도 늘어나면 벌써 이제 항복을 결정해 거의 항복이 일어날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다루는 스트레스 그 변이들은 굉장히 작은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이아미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제 압력을 받아서 혹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이아미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다이아미터의 경우는 이 압축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줄어들지만 옆으로 퍼지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런 스트레인이 있겠죠. 옆으로 퍼지려고. 그럼 이것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제법 크죠. 지금 우리가 스트레인이 이제 이게 훨씬 더 크니까 이것이 이제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40이 이제 늘어나려고 하고, 근데 그 자체로 또 미니까 그것은 또 줄어들려고 하죠. 이제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플러스 25가 나왔죠. 이게 마이너스가 있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데 결과는 이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이제 이런 값들이 우리가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해보면 이제 아주 작은 양 0.003mm 정도가 이제 결론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 얼마나 줄어드냐. 이것은 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길이와 새로운 표면적, 이제 다이아미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새로운 이 볼륨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게 200이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뭐 199.93mm가 되나요? 그다음에 다이아미터는 120.003.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린더의 볼륨을 오리지널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변화해진 거하고 이제 같이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볼륨 볼륨 변화율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볼륨 변화율이 이제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z가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유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볼륨 입실론 x가 아까 마이너스 350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 y하고 입실론 c가 똑같이 25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스트레인이었으니까 그것을 세 가지를 더하면 이와 같이 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볼륨이 변화율이죠. 원래 볼륨분의 볼륨의 변화율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변화되는 볼륨은 여기다가 이제 이 2에다가 오리지널 볼륨인 V0를 이제 곱하면 이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679mm 정도 세제곱미터, 아주 굉장히 작은 양이죠. 뭐 얼마나 될까요? 679mm 제곱밀리미터 제곱이죠. 여기서 세제곱에서는 잘못했네요. 세제곱이 맞죠. 볼륨이니까. 정확한 678.58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방법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꿔진 방법으로 볼륨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120.003
다이아미터가요. 그 다음에 랭스는 199. 아까 93이라고 그랬나요? 그거를 이용해서 볼륨을 구하고 원래 오리지널 볼륨을 빼보면 그 크기가 678.62입니다. 그러니까 678.58하고 뭐 어떻게 되냐 유효 숫자 넷째짜리 거의 다섯째짜리에서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아까 입실론 x, 입실론 y 2차항 이상을 이제 무시한 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차이지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챕터의 마지막 문제를 하나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해온 거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어떤 강체 그 벽과 벽 사이에 탄성체가 이제 네모나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서 앞뒤로는 터져 있고 위아래로는 이제 막 움직이지 못하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서 힘 P를 가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코디네이트는 좌표는 좀 힘이 가해지는 방향을 x 방향, 그다음에 횡 방향을 y, 그다음에 여기 표시 안 됐지만 이제 앞뒤 방향을 c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제 frictionless,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마찰력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찰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이제 길이는 L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H,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는 폭은 이제 W라고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이것이 도대체 P를 눌렀을 때 길이가 얼마나 줄어들겠는지, 그 다음에 Y 방향은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변형은 없죠. 늘어나려고 분명히 할 텐데, 밀어주면은 늘어나려고 할 텐데, 이제 그쪽의 변형은 이제 없는 상태가 되죠. 막았으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죠? 그 스트레스는 얼마냐? 그 다음에 W. 그러니까 폭 방향으로는 지금 이제 프리하죠. 앞뒤로는 지금 돼 있으니까 이것은 늘어나겠죠. 이쪽은 얼마나 늘어나겠는지. 이것을 구하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아까 문제 풀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델타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입실론 X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같죠. 그죠? 그 다음 시그마 반응이 시그마 Y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델타 W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실론 C를 구하라는 거하고 같죠. 자, 이것을 구하면 나머지 그 원래의 길이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이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은 우선 힘을 P로 가하니까 시그마 X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요 단면적이 되죠. 요 단면적인 WH로 나누고 압축 응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뭔가요? 위아래 방향으로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인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고 또 하나인 컴포넌트 시그마 C, 이 방향은 지금 프리하게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의 스트레스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알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훅스 로우에서 입실론 X는 얼마, 입실론 Y는 얼마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개의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를 알고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G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 또 훅스로우를 거꾸로 생각하면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G를 뭐 측정한다든지 이제 어떻게 알고 있을 경우 응력을 구하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거 막 섞여 있는 거죠. 이거 알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만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훅의 법칙을, 훅스로우를 이제 한번 써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로 합시다. 우선 입실론 X를 알아야 델타 L을 아니까 입실론 X식을 쭉 써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훅스로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시그마 C는 제로라고 했으니 이건 이제 제거가 되죠. 자, 그렇지만 시그마 Y하고 시그마 X는 알지만 시그마 Y를 모르니까 이제 이건 구할 수는 없죠, 아직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인 입실론 Y를 표현해 보면, 이 입실론 Y는 이제 이 방향이죠. 이것이 제로인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여로부터 이것이 0이 된다는 조건이죠. 여기서 입실론 Y가 0이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그마 C가 제로라 하면은 여기서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 사이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거로부터 시그마 y는 플러스 누 시그마 x가 되겠죠. 그죠? 요거로부터 요게 0이니까 그것을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입실론 x는 2분의 1 하고 시그마 x 마이너스 누하고 시그마 c는 제로이 되고 시그마 y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그 결과는 2하고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누 제곱이죠. 1 마이너스 누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x는 지금 여기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델타 L은 그 입실론 x에다가 원래 길이인 L을 곱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를 입실론 x는 L분의 델타이기 때문에요. 델타 L은 이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이것과 그 다음에 시그마 x에서 구한 hw분의 p 그 다음에 여긴 L이 여기 살아있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 복잡한 식으로 표현된 것이 늘어난 길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델타 L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y는 구한 거나 마찬가지. 입실론 y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그마 x에다가 누만 곱하면 되죠. 퍼센레이션 누만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c를 알아야 되는데 입실론 c는 또 역시 식을 쭉 써보면 시그마 c가 이제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다 구해졌죠. 이제 그 식들을 이제 우선은 이제 이것을 식을 좀 간단하게 위해서 시그마 y가 누 시그마 x라니까 먼저 넣고 정리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x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늘어난 길이는 그 방향의 스트레인 곱하기 원래 길이, 원래 이제 지금의 폭이죠. 이렇게 이제 각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문제 중에는 굉장히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3시간하고 반 정도 해서 우리가 3주하고 이제 반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스트레인 정의, 그래서 우리가 재료역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전부 다 이제 공부를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재료역학은 어떤 멤버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처음에 나올 것은 액시얼 로디드 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중이 쭉 방향으로만 가해지는 이런 부재. 그다음에 이제 어떤 토크를 받는 부재. 그 다음에 밴딩, 그러니까 휘거나 이런 굽힘을 받는 부재, 이렇게 부재 위주로 지금까지 공부한 재료역학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각 부재별로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챕터 4, 이제 여러분들 제가 교재로 제시한 것 중에 이제 챕터 4가 되는데요. 그 이제 제목은 Actually Loaded Member입니다. 이것은 뭐 국어로 하자면은 이제 축방향 축하중을 받는 부재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중을 받는 부재는 뭐냐? 이제 이와 같이 축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부재를 얘기합니다. 물론 단위적으로는 이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응용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하고 곧바르고 longitudinal axis, 그러니까 축방향의 길쭉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길고 똑바른 그런 물체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carrying only axial force입니다. 이것이 밴딩을 일으키거나 토션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축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가 텐션, 줄어드는 것을 컴프레션이라고 하죠. 축방향의 하중만 받는 부재입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떤 데 많이 있냐면 트러스 스트럭처죠. 우리가 이제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트러스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요새는 그런 미관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KTX 전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전시관이든지 박물관 이런 데 보면은 이 트러스 구조물들이 이렇게 일부러 좀 드러나게 하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다리 난간이라든지 요새는 현수교 형식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트러스 구조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각각의 양쪽 경계가 아주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재는 이제 축방향 하중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우리가 기계공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커넥팅 로드, 그러니까 실린더가 이제 왕복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이 있으면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그런 커넥팅 로드라든지 뭐 빌딩의 컬럼 이런 것들 아주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액츄얼 로디드 멤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처음 시작으로 이와 같이 이제 간단한 액츄얼 로디드 멤버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형 거동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액츄얼 로디드 멤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여러 가지 정의에 의해서 이미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 얼마나 변화를 하느냐, 이것이 가령 그렇게 생각합시다. 힘 P를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길이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공식화해 봅시다. 이것은 아마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같으면은 혼자 아까 같은 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선 힘이 가해지니까 스트레스가 구해질 수 있겠죠. 물론 에어리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만요. 그럼 그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인을 구할 수 있죠.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이 있을 테니까요. 그다음 그 스트레인으로부터 원래 길이가 L이었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 풀듯이 그대로 그 순서대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어떤 재료 상수의 법칙으로 좀 분류를 해서 봅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제 다양한 문제는 이렇게 약간 좀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식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이 이제 Geometry of Deformation이라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의하면 이 스트레인은, 이것이 늘어나는 스트레인은 L분의 델타이다. 이거 정의에 있죠, 그대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컨디션 오브 이퀄리브리엄, 뭐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평형 조건식, 평형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깥의 힘과 이것의 스트레스 간의 이제 평형이죠. 그것은 바로 간단하게 시그마는 그 P를 그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에어리어 전체에 대해서 나눠서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는 이제 A분의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이 Material Behavior라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eometry of Deformation, Condition of Equilibrium, 평형 방정식, 그다음 Material Behavior, Material Property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영스 모듈러스 E를 정의를 했죠. 자, 요거 세 개를 엮으면 우리가 P서부터 델타까지 관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식에다가 시그마를 집어넣고 요 식에다 입실론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제 한다면 이와 같은 식이 돼서 우리가 델타는 A2분의 PL이라는 공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츄얼 하중, 그러니까 축방향의 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의 델타는 PL 오버, 그러니까 A2분의 PL 이렇게 이제 공식화해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뜯어다 보면 뭐 당연하죠. 델타라는 것은 늘어난 길인데 그것은 P에 비례하겠죠. 힘이 커지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길이 L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길이 L이 원래 크면 늘어나는 길이는, 스트레인은 같겠지만 늘어나는 길이는 어떻습니까? 또 쉽게 늘어날 수 있죠. 길이에 비례해서 똑같은 힘을 받는다면 길이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길이도 길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는 어떻습니까? 에어리어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령 반경이 이제 크고 그 에어리어 자체가 크면 클수록 안 늘어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에어리어는 반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가 크면 거기에 비례해서 재료가 안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식. 뭐 이렇게 다 뜯어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델타는 EA분의 PL 이런 공식화를 시켜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런 액츄얼 바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스프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탄성체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적게 늘어나는 스프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 상수라는 K를 우리가 이런 스프링에서 P를 가했을 때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스프링의 후크의 법칙 이래서 아마 책에서 배웠을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스프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줄어드느냐, 늘어나는 이용해서 밸브를 열고 닫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바가 도대체 스프링 컨스탄트는 얼마에 해당하느냐. 이제 그걸 보면 이제 K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델타분의 P죠. 근데 델타를 PL 오버 EA로 했으니 여기서 P가 지워지고 결국은 L분의 EA. 이것이 이제 스프링으로 생각한다면은 스프링 상수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K 값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것을 우리가 스프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뭐 액츄얼 우리가 로디드 멤버에서 뭐 다 구했죠. 뭐 할 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재료역학 그 지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유도가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가령 이런 문제죠. 가령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P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도 중간중간 뭐 여기 이제 기계 구조물이 막 달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여기서 힘을 직접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것이 기계 구조물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힘도 이렇게 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어리어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경우는 좀 두껍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잘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에어리어도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길이도 뭐 어떤 이유로 해서 틀린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전체는 얼마 늘어났겠냐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각 분야로 나누면 되죠. 얘가 늘어나는 거 혹은 줄어드는 거, 얘가 늘어나는 거, 얘가 늘어나는 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가 늘어나는 거를 길이를 구하려면 얘는 이만큼 늘어났다면 저절로 움직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또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혹은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이것만 서메이션을 표현해서 어려운 수학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이것을 세 개를 세 분야에서 구해가지고 그것을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각각에 걸리는 힘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력이라는 관점에서 첫 시간에 이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여기 P3가 간다고 여기도 P3가 가고 P3가 가고 P3가 가는 게 아니죠. 이제 그것은 공부를 했죠.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뭐 숫자로 하면 금방 계산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P1이 가해졌고 P2가 가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가해지는 것은 인장 위주로 쓴 겁니다. P3에서 P1, P2를 뺀 거가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요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평행 방정식을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여기서 가해지는 이런 인장력과 이것들 간의 평형 관계를 사용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 P 값이 이제 나오기도 할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는 얼마가 되느냐면 인장으로 봤을 때는 P3로 잡아당기는데 P2로 막아주고 있죠. 그럼 이거는 P1은 영향 없느냐? 이거는 영향이 없습니다. 항상 이 힘을 구할 때는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이럴 때 갑자기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항상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평형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되죠. 이거의 평형 방정식을 생각하면 P3, P2 그러면 여기에는 P3 마이너스 P2가 가해져야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P1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쪽은 왜 관련이 있냐? 여기는 이제 이 반력이라는 게 있죠. 반력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P1, P2, P3가 다 포함돼서 어떻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의 평형 방정식을 생각하면 이제 P1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걸 덧셈으로 표현해 보면 E1, A1, 뭐 P1이라고 하면 이거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뭐 PA 부분이라고 합시다. PAL1 더하기 E2, A2, PB L2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PA는 바로 이런 P1을 주위에 있는 걸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내력 거기에서 가해지는 이것이 인장이 될 수도 있고 압축이 될 수 있고 인장이라면 이게 플러스로 되겠고 압축이라면 저절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힘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각각의 분리된 것에 거기에 해당하는 힘, 그것이 얼마큼 늘어나고 혹은 얼마큼 줄어나고가 계산이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멀티플 프리스마틱 바, 그러니까 멀티플 프리스마틱 바는 다단으로 된 균일이, 다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면이 일정한 그런 바이죠. 이제 그런 거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각 파트를 더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것이 이제 테이퍼가 졌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호리병 모양이든지 이 펑션이 이런 모양이 에어리어가 이제 뭐 정의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이거 같으면 직선으로 정의가 되게 있겠고요. 뭐 어떤 건 뭐 2차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뭐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에어리어가 변하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한대로 자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 그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한대의 길이를 뭐라고 하죠? dx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공식 대신에 L 대신에 dx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는 막 같은 재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 그때 에어리어는 그때 바뀌니까 뭐 x의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 뭐 p는 뭐 여기서 가해줄 수도 있지만 또 p도 x의 함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서 요만큼이 늘리는 델타를 이제 뭐 d니까 d 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해버리면 되죠. 델타는 0에서부터 L까지 바로 이 식을 다 더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다 더하는 것이 이게 바로 n equal 1에서 아니죠. n까지 i equal 1에서 n까지인가요? 그걸 n개로 나눠서 다 더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무수히 나누는 게 이게 바로 적분식이죠. 적분식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어떤 펑션이 정의된 그런 델타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몇 개로 이제 그 단계적으로 나눠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단면이 바뀌는 것들을 이제 이 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응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쭉 계속되는데요. 자, 우선 뭐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으로 돼 있는 그런 재료에 이제 힘이 중간에도 가해져 있습니다. 550kN이 압축이 가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0kN이 이제 C점에서 인장으로 가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D점에서 이제 140kN이 가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리어가 좀 틀립니다. 이제 여기서 책에서는 굳이 이걸 밀리미터로 했으면 좋은데 이걸 미터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0.003m 제곱. 이것은 이제 뭐 스틸하고 뭐 알루미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리어 이제 스틸 자를 썼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의 이제 약자인 A자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 좀 작아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D점에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 하는 문제는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영스 모듈러스가 필요한데, 스틸인 경우는 200GPa, 알루미늄 경우는 그 중에 한 3분의 1쯤 돼서 70GPa. 자, 우리가 델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늘어난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E도 필요하고 A도 필요하고 P도 필요하고 L도 필요하죠. 그래서 L은 뭐 정해져 있고요. 그 중에 한 개라도 틀린다면 다른 도메인으로 생각을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에어리어는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서 이거하고 이거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0.3대 요 점이네요. 요 점에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같이 생각할 수가 없죠. 요 부분에 걸리는 힘과 요 부분에 걸리는 힘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것은 세 개의 부분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 해야 될 일은 여기에 걸리는 힘들, 그죠? 여기 걸리는 힘들을 구해야 되겠죠? 자, A, B 사이에 걸리는 힘은 얼마가 될까요?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이쪽이 쉽죠? C, D 사이에 걸리는 힘들은 이렇게 나누면 이 140kN하고 같이 평행이 돼야 되니까 얼마니까 간단하게 140이 되고, 그것은 플러스죠.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인장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인장력에 인장력을 또 더해져 가지고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400 이거하고 더하는 400kN의 힘이 가해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는 압축력이 가해 400이 당기고 있는데 550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압축력이 가해질 겁니다. 그 크기는 이제 나머진 150kN이 여기 가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그 델타를 구하려고 하고 그 각각의 영역에 걸리는 이제 하중 힘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공식에 바로 넣으면 되죠. 이것은 이제 세 단계니까 i = 1에서부터 이제 3까지로 생각하고 각각을 이제 공식화시켜서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굳이 미터 제곱으로 했기 때문에 길이의 단위를 미터로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 길이의 단위를 밀리미터로 하고 메가파스칼로 하고 뉴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미터 제곱으로 나서 이걸 물론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또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이걸 길이를 미터로 하고 파스칼로 하고 뉴턴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단위를 한번 맞춰보죠. 자, 그럼 에어리어는 첫 번째 에어리어는 0.003m 제곱. 그 다음에 이제 A2죠. E 값은 이제 이쪽에는 스틸의 활력능이 200기가파스칼인데 아까 이렇게 단위를 맞추면 파스칼로 맞춰야 됐죠. 그래서 이제 기가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요. 그 다음 힘은 압축력으로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이때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킬로뉴턴이니까 10의 3승. 그 다음에 L은 이것도 이제 미터로 지금 맞추기로 했죠. 0.4m. 이제 그걸 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재료는 같고, 에어리어는 같고, 재료도 같고, 근데 힘이 여기서부터는 인장력을 받아서 플러스로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길이는 0.3m.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어리어가 좀 작아졌습니다.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70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그 다음에 힘은 이제 140 곱하기 10의 10승 뉴턴.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 0.1이 되고 이것이 0.2가 되고 숫자들이 딱딱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0.5가 돼가지고 이제 그 10의 마이너스 3승이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0.6m. 뭐 이건 뭐 0.6m가 아니라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될 테니까 그것은 이제 0.6 밀리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단이 있는 경우에 그 델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각각을 그냥 더하기만 된다. 이제 그런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그림들이 이제 어떤 미국에서 쓰는 이제 단위들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제 한번 이런 문제도 풀어보려고 일부러 제가 이제 그래서 바꾸지 않고 구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점 두 개로 찍은 게 뭔지 아시죠? 보통 이제 인치를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인치로 하고 하나를 지금 피트를 이제 취해서 12인치가 1피트가 되죠. 이제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것은 킬로파운스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 단위도 우리가 그대로 뭐 하여간 어쨌건 힘하고 force하고 그 다음에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나 혹은 이제 재료 상수죠.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SI 단위로는 그렇지만은 힘으로 볼 때 파운스 이제 파운스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파운스인데요. 길이는 인치. 그러면 이것을 스트레스가 뭐가 되냐면 파운스 퍼 인치 그래가지고 PSI라고 합니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저기 넓이에 관한 거니까 이 스퀘어 인치죠. 인치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단위가 같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얘도 파운드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작은 단위이고요. 그다음에 PSI도 또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보통은 킬로파스칼, 킬로파운스, 그다음에 인치, 그다음에 KSI,
키로 이제 키로 PSI인데 그냥 KSI로 쓰습니다. 이렇게도 같이 쓸 수 있는 단위고요. 그런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개의 물체가 이와 같이 이제 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도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이것은 어떤 밴딩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제 무게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로 이제 밴딩이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게 일자로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빔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조물이 달려 있어서 그 중간 아주 중간에 앉으면 1대2가 되는 지점에 12 이제 킬로파운스가 힘이 이제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이 점에 힘이 가해지는 지점에 그 변위를 구해봐라. 얼만큼 이제 내려가겠느냐 하는 거죠. 그 내려가는 거는 얘가 늘어나는 거, 얘가 늘어나는 거 이제 그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자, 우선 각각이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힘 12 킬로파운스에 의해서 얘하고 얘하고 각각 걸리는 힘은 얼마인지 이걸 먼저 구해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다 단위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걸리는 힘, 여기에 걸리는 힘, 여기에 걸리는 힘을 각각 구했듯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더 보면 이 재료는 알루미늄 6061T6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재료역학에서는 영스 모듈러스가 도대체 얼마이며 그 다음에 항복 응력은 얼마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우선 이 힘에 의해서 각각에 걸리는 힘은 우리가 뭐 정력학일 것도 필요 없고 물리 힘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것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도 모먼트는 일정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뭐 평행관계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모멘트를 이용해도 좋고 어떤 간에 이것은 이쪽에 가까우니까 8대 4로 8파운드하고 4파운드로 나눠 가질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바의 입장에서 보면 힘이 이제 이렇게 가해지는데 못 내려가게 하지만 이 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내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 여기 FAB가 8 킬로파운스가 작용되어 있고 여기는 4 킬로파운스가 작용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각각의 바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AB 부재하고 CD 부재에 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B 부재의 이게 이제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원형 단면에서의 그 에어리어를 구해보면요. 그것은 이제 뭐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에 8분의 5 제곱하면 뭐 이제 숫자로 0.307 이제 인치 스퀘어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인치짜리 이제 미국 단위는 보통 뭐 2분의 1, 뭐 4분의 3, 그다음에 해프 2분의 1, 뭐 8분의 1, 8분의 3, 뭐 16분의 5, 뭐 이런 단위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4분의 파이의 2분의 1 제곱을 계산하면 좀 작아서 0.196 인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각각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공식에 사용해서 우선은 각각은 얼만큼쯤 늘어날까를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AB라는 바는 거기에 해당하는 에어리어가 0.307 인치고요. 인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 E는 자, 이건 이제 PSI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운스하고 인치로 맞춘 겁니다. 이제 바로 이 단위를 같이 쓴 거죠. 그래서 파운스 PSI로 10 곱하기 10-6승이라 쓰니까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다음 힘은 얼마입니까? 힘은 8 킬로파운스. 킬로파운스니까 이제 우리가 파운스로 맞춰야 PSI가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13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원래 길이는 둘 다 똑같이 25인치짜리였습니다. 25인치면 한 1m쯤 되겠네요. 25인치 아닌가요? 25인치면 1m가 아니네요. 한 70, 뭐 60, 한 4c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5를 쓰면 요게 이제 2a분의 p 이제 l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a분의 이제 PL을 이식을 그대로 구해보면 나오는 값은 인치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는데 이게 10의 6승이나 되기 때문에요. 여기 10의 뭐 3승이 있지만 그래서 0.0651 인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CD 부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에어리어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는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엔 4 킬로파운스
그 다음에 25인치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이제 0.0510인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룰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각각의 첫 번째, 이게 뭐 1번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단계는 평형 관계에 의해서 각각의 걸리는 힘을 구한다. 이 문제는 뭐 굉장히 간단하죠. 1대2니까 2대1로 나눠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력학적인 어떤 평형 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힘에 의해서 주어진 기하학적인 조건과 재료 상수로부터 우선은 각각의 늘어나는 변위를 구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각각의 변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점의 변위를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다. 뭐 모든 문제가 이렇게 거의 세 단계로 우리가 차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얘는 지금 이제 밴딩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면 이제 밴딩이 없다고 굉장히 강한 재료라고 생각해서 이제 직선이 그대로 직선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쪽이 이만큼 델타 AB만큼 늘어났으면 이쪽은 델타 CD만큼 늘어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비례 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죠. 얘가 이만큼 늘어나고 얘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E는 이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비례 관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저 같으면은 이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거 더하기 이제 요건데 요거 더하기 요건데 요것은 이제 요런 삼각형의 비례 관계를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요? 3대 2가 되죠. 2대 1이니까 그럼 요것도 3대 2가 되겠죠. 이제 그런 관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델타 CD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에 이제 3분의 2배 그러니까 24분의 16을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요 길이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가 아니죠. 이게 변이죠. AB 변이와 CD 변이를 차가 되죠. 그래서 0.651에서 0.0510을 뺀 거를 중에서 또 그 3분의 2, 24분의 16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 0.0604인치가 늘어나더라. 자, 그래서 요 점은 힘을 가한 지점에서는 0.0604인치만큼의 변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단계가 항상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각 부재에 걸리는 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럼 각 부재에 그 힘을 받은 부재가 얼만큼씩 늘어나는가를 구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구조물이 같이 얽혀 있거나 그러면 각각 움직이지 않죠. 어떤 정해진 지점으로 갈 겁니다. 컴파스를 그리듯이 얘가 이만큼 늘어나고 얘가 이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얘가 어떤 이게 같이 엮여 있다면 자기는 이 범위에서 늘어나면 되지만 어떤 컴파스를 만드는 새로운 지점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조건을 이용해서 새로 생긴 델타를 이제 구하고죠. 자, 그 다음에 체크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항복 응력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 응력을 구해가지고 만일에 각각의 부재의 응력이 이거보다 크다면 지금까지 한 건 다 무효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것은 이것이 항복 응력을 넘지 않고 리니어 일라스틱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면은 탄성 영역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항복 응력을 계산해 봤더니 넘어가더라. 그건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다 틀린 거죠, 일단.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부재에 걸리는 응력을 이 응력보다 작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이제 계산한 과정이 이제 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AB는 뭐 간단히 풀 수 있죠. 우리가 FAB를 구했고, 에어리어 AB도 구했으니까 그것을, FAB는 8,000 파운드가 여기 가해지고, 그것을 0.307 스퀘어 인치로 받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26.1 뭐 이건 이제 파스칼로 나올 거고 그거는 뭐 26,000 얼마가 나올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복력이 KSI로 주어졌기 때문에 KS로 10의 3승을 나눠보면 이제 26.1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CD 부재에 걸리는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같은 에어리어와 같은 힘으로 구해보면 20.4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도 38 KSI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것은 38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이 여태까지 푸는 게 다 오케이. 여태까지 리니어 일레스틱으로 한 것이 다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뭐 먼저 체크하고 들어갔어야겠지. 이게 틀리면 이 이론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송 변형이 훅쭉 늘어나 버리겠죠. 항복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새로운 실제적인 설계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장 간단한 actual loaded member, 그러니까 축 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늘어나는 길이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것을 가지고 더 깊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